그 남자는 병든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고 그를 얼어 죽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서 의도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방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쏟아지게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얇은 이불을 빼앗아 자신에게 덮습니다. 그는 마치 얼어붙어 죽은 나무토막처럼 마른 노인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후 그는 마치 짐이 덜어진 듯한 가벼움을 느낍니다. 늙은 아버지가 더 이상 방해가 없으니 그는 드디어 대도시로 가서 자신을 증명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버지를 장례한 후 그는 나무집에 불을 지릅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중한 시계를 가지고 그는 모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묘한 여정이 이 영화를 성공한 남자라면 누구나 봐야 할 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탠 클라이브는 처음으로 이동 서커스에 도착합니다. 여기서의 화려한 공연들은 그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바울의 말은 그에게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그는 원시림에서 잡힌 한 정글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정글 사람이 한 마리의 닭만 먹으면 반년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스탠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바울은 살아있는 닭을 꺼냅니다. 그는 정글 사람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닭을 던집니다. 이때 정글 사람은 굶주림으로 미쳐버린 듯 보입니다. 그는 주저없이 닭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꼭 껴안고 손에 쥔 닭을 바라봅니다. 정글 사람은 마치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군중의 야유와 함성 속에서 그는 닭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이 정글 사람은 감독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암시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공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나와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스탠은 돈이 바닥나서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으나 옆에 있는 바울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스탠이 문을 나서자마자 서커스 관리자가 막아섭니다. 다행히도 그는 스탠이 입장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스탠이 키가 크고 건장하자 그는 서커스에서 일하면서 입장료를 갚으라 합니다. 그렇게 스탠은 서커스의 임시 청소 직원이 됩니다. 힘든 일을 하지만 적어도 배부르게 먹고 길거리에서 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탠은 더 원합니다. 어느 날 관찰을 하던 중 그는 서커스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라는 여인에게 가서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친절히 그를 초대해 대화하자 합니다. 지나는 그를 집 안으로 데려가서 옷을 벗고 먼저 씻으라고 합니다. 스탠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필요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나가 갑자기 욕조에 손을 넣어 그의 몸을 검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너는 보물이 있구나, 바보야. 진아의 무한한 유혹 아래 결국 스탠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청소 직원에서 진아의 조수로 성공적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진아의 공연은 마음을 읽는 것으로 불립니다. 스탠의 일은 관객들이 종이에 쓴 비밀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그것을 무대 뒤로 가져가 진에게 전달하는 척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일부러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진아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무대에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관객이 쓴 종이는 스탠이 아래로 가져가서 누군가가 칠판에 적습니다. 진아가 무대에서 공연을 시작하면 칠판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관객이 쓴 정보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진아의 섬세한 연기와 결합하여 그녀는 관객들이 그녀가 정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관객들은 끊임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처음으로 무대의 일원이 된 스탠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분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진아는 스탠에게 자신의 남편인 피트가 진짜 마음을 읽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탠이 믿지 않는 것 같자 피트는 그에게 눈을 넓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스탠에게 아무 물건이나 숨기라고 말합니다. 말을 마친 피트는 스탠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때 스탠은 조용히 진에게 시계를 건넵니다. 진아가 피트에게 돌아섭니다. 이 물건에 정신을 집중하세요. 교수님,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어요. 스탠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피트가 시계라는 것만 추측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질과 오래된 연대까지 설명합니다. 심지어 그 시계가 스탠의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스탠은 어리둥절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전 과정에서 목격했습니다. 스탠은 피트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갈망이 보입니다. 피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그에게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는 스탠에게 보여주기 위해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알고 보니 그 안에는 그가 10년 동안 연구한 암호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피트와 진아는 오랜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독특한 소통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진아가 방금 한 질문처럼 이 물건에 정신을 집중하세요. 교수님,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각 단어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탁합니다 단어는 물건을 상징하며 오래된 시계를 암시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탠의 아버지가 남긴 시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피트가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트가 떠난 후에도 에스타는 여전히 공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날 스탠이 피트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는 피트가 소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탠은 술병을 테이블에 놓고 떠나려 했지만 우연히 피트의 노트를 바로 옆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열어보게 되죠. 그러자 피트가 갑자기 깨어납니다. 너 뭐 하고 있어? 저는 피트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궁금했을 뿐이에요. 피트는 가르치기 싫은 게 아니라 노트엔 속임수만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배우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하죠. 피트도 속임수에 빠져 공연을 그만뒀다고 해요. BATE는 스탠에게 이 기술을 포기하라고 조언하지만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탠은 분명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피트의 방을 떠났고 불과 며칠 후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그날 피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거리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진아가 피트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동안 스탠은 조용히 군중을 떠났습니다. 스탠은 여전히 피트의 노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트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한 채 노트를 손에 넣은 후 열심히 연습하며 놀라운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스탠은 피트가 수십 년을 들여 연구한 성과를 빠르게 익혔습니다. 그는 서커스에서 몰리라는 소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몰리는 서커스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전기의 여왕으로도 불립니다. 전기가 사람을 통과하게 할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은 수습생일 뿐이어서 몰리 마음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스탠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서커스가 정글 사람을 가두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 발각되면 서커스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장이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스탠은 몇 마디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제레미야죠? 제레미야, 테리 아냐, 제데디아즈트. 경찰서장은 스탠이 자신의 전체 이름을 아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이름을 맞추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고 스탠은 경찰서장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경찰서장을 한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그가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에 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정확히 말했습니다. 메리라는 분이 누구죠? 신성한 여성, 제 어머니인데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경찰서장은 스탠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탠은 그의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장의 어머니가 남긴 부적을 잡고 어머니가 그에게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유지해야만 위대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경찰서장의 영혼은 정화된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은 서커스가 위험을 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매니저에게 경찰서장의 비밀을 알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전에 일부러 한 경찰과 부딪혔고 그 경찰이 가지고 있던 수색 영장에 경찰서장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경찰서장의 신발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아마비 환자의 징후입니다. 스탠의 완벽한 구출은 서커스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몰리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서커스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 작은 서커스는 스탠의 야망에 비해 너무 좁아졌습니다. 너는 준비됐니? 스탠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를 따라가겠다는 몰리의 지지로 스탠은 대도시로 가서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어떻게 정글 사람을 훈련시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스탠은 정글 사람 훈련법을 알아내려고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그에게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술 취한 노숙자에게 마취제 몇 방울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니저의 비밀이었습니다. 몇 번만 연속으로 마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정글 사람처럼요. 진실을 알게 된 스탠은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몰리를 데리고 세계 정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몰리는 그 노트에 있는 기술들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그녀와 스탠은 함께 대도시의 극장에서 매일 마음 읽기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스탠은 유명한 마음읽기 마스터가 되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연 중에 그는 갑자기 한 귀부인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젊은이. 제가 질문할게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요? 몰리가 암호로 상기시켜주지 않아서 스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는 안대를 벗고 그 귀부인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부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스탠과 몰리가 관객을 속이기 위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습니다. 부인, 어떤 속임수도 전혀 없습니다. 스탠은 설명했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스탠은 빠졌습니다. 만약 그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탠은 재능으로 평범한 공연자가 아닙니다. 그는 침착하게 주위를 살피며 날카로운 관찰력을 발휘해 그 귀부인을 면밀히 평가했습니다. 그 후 그는 천천히 그녀 옆으로 다가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권총입니다. 총씨는 손가락처럼 얇고 손잡이는 상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맞나요? 그 귀부인은 가방을 열고 정말로 작은 노란색 권총을 꺼냈습니다. 스탠은 위험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권총을 잡았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을 조롱했다. 그녀는 내 능력을 의심했다. 아마도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실패가 폭로되자 그 여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총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스탠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여인 옆으로 걸어가 그녀의 영혼의 약점을 파헤쳤다. 그녀는 항상 권총을 가지고 다녔다. 그녀가 그늘진 짓을 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이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건가요? 이때 그 귀부인은 분노에 치를 떨며 이를 악물었지만 반박할 말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스탠은 한 노인 옆으로 다가가 그의 고인이 된 아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스탠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스탠은 과부에 걸린 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스탠의 뛰어난 공연은 모든 관객의 찬사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대가가 되었고 무대 뒤로 돌아온 몰리는 스탠의 행동에 불만을 표했다. 그녀는 그가 노인의 아들과 연락할 수 있다고 가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과의 소통은 금기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전 공연에서 그들은 우연히 노인의 아들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탠은 이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능력을 무한히 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직원이 스탠에게 그 노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몰리는 스탠에게 밖에 나가면 꼭 그 노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탠은 기꺼이 동의했지만 노인을 만났을 때 그가 지역에서 유명한 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인물인 그는 스탠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고인이 된 아들과 연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판사 부부는 수년간 자식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탠은 원래 죽은 사람과 소통할 능력이 없었고 판사님께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저는 2배의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한 보수를 듣자 스탠은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귀부인이 다가와 스탠에게 판사님 리리트 리터의 심리학자라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귀부인의 소개를 듣고 스탠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보였습니다. 그는 판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몰리는 여전히 막으려 했지만 스탠은 그녀에게 떠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탠은 사기꾼의 길에 시작했습니다. 스탠은 리리트의 명함을 보고 그녀를 찾아갔지만 리리트는 놀라지 않았고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스탠은 직접 솔직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리리트는 판사님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탠은 영혼과 소통하여 돈을 벌고 그 돈을 둘이 나누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을 맞이할 것입니다. 리리트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어쩌면 이것이 두 사람의 원래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스탠은 리리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사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사칭하여 부부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는 죽은 사람과 소통하는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판사님의 아내가 고인이 된 아들이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두 부부에게 상처받은 영혼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었습니다.
스탠은 릴리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시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는 릴리스의 몫을 충분히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도 그녀에게 맡기기로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스탠은 단맛을 느끼고 릴리스와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릴리스는 유명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부유한 고객이 많을 것이다. 결국 사람이 부유할수록 심리적 문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밀은 릴리스의 손안에 있습니다. 스탠은 자신의 속임수를 계속하기 위해 상류층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달 후 스탠은 더 이상 공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유명해지는 상류층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결국 한 억만장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억만장자는 자신의 개인 차량을 보내 그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탠은 이렇게 웅장한 개인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안 인력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며 내부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릴리스는 스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억만장자가 젊었을 때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인이 된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탠의 눈에는 그 부자가 분명히 먹잇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부자는 매우 똑똑할 뿐 기이한 성격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스탠을 만나자마자 그는 사람을 시켜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많은 사기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탠의 질문에 대해 그 억만장자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경호원들의 눈빛을 통해 실패의 결과가 분명히 매우 불쾌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시험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1941년 5월 5일인 무슨 요일입니까? 처음에는 질문이 매우 간단해서 스탠은 전혀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더 깊어질수록 스탠의 기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좋아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영혼과 소통할 수 있나요? 맞아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 특정한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고인과 연락할 수 있나요? 스탠도 들통날 걸 알았지만 그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조절한 다음 그 억만장자의 고인이 된 아내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영혼과 진짜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거짓말 탐지기에서의 반응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억만장자는 분명히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고인이 된 아내 사이의 일은 그를 오랫동안 따라온 가장 가까운 경호원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탠이 정말로 죽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떠난 후 스탠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지만 그는 이 억만장자를 속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릴리스를 찾아가서 억만장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때 릴리스는 물러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억만장자의 비밀은 오직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억만장자가 그녀가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의 복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릴리스가 스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릴리스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그는 그녀의 금고 열쇠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그는 깊은 밤이 조용해질 때 부자의 서류를 훔치기 위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스탠은 억만장자가 고인이 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를 계속 세뇌시키고 그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억만장자가 갑자기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녀를 여기로 소환해 주길 원해. 이 실현 불가능한 요구에 직면한 스탠은 거절하지 않고 억만장자의 보증금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만장자의 서류를 살펴보던 중 그는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의 고인이 된 아내는 몰리와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리를 설득해 이 소환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몰리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마음을 읽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탠은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다면 그들은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거대한 재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스탠의 설득에 몰리는 남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고인의 아내로 가장하기로 동의했어요. 동시에 판사의 부부는 샌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요. 아들을 빨리 제외하고 싶었던 그녀는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며칠 후 샌은 몰리를 부유한 사람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두 사람은 시계를 보며 그는 몰리에게 정확히 8시 반에 집 뒤뜰에 나타나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먼저 들어가서 부유한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샌은 영혼을 소환할 기회를 위해 그에게 경호원을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부유한 사람을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그때 몰리는 차에 앉아 빨간 염료를 몸에 바르고 있었어요. 이때 부유한 사람은 아내를 만나고 싶어 있었어요. 스탠은 그에게 눈을 감고 1분 동안 기도하라 했어요. 사람이 눈을 뜨자 이미 변장을 마치고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이때 몰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두 손이 피투성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으스스해 보여요. 스탠은 부유한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려 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아내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의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는 스탠을 밀치고 몰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하워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석하다. 그는 화가 나서 강하게 한 대 때리고는 경호원을 불렀어요. 몰리가 맞는 걸 보자 스탠은 주저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의 옷깃을 잡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스탠이 가짜 부유한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자 그가 땅에 쓰러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경호원들이 달려왔어요.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스탠은 채 올랐어요. 경호원이 쓰러진 걸 보고 스탠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가속을 밟아 경호원을 다시 한번 밟고 지나갔어요. 스탠은 외진 도로로 차를 몰고 가서 차 유리창을 깨뜨려 마치 차가 도난당한 것처럼 위장했어요. 그가 몰리에게 다음 계획에 대해 말하려고 하자 몰리가 그를 강하게 한 대 때렸어요. 몰리는 스탠이 돈 때문에 사기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돈 때문에 죽인다는 사실을 받기 어려웠어요. 착한 성격의 몰리는 스탠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반면에 현실적인 스탠은 몰리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충분한 돈을 벌었고 돈은 릴리트의 사무실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릴리트는 스탠에게 현금을 포장하도록 도와 그에게 잠시 외부로 피신하라고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단순한 협력 관계였어요. 하지만 스탠이 떠날 때 릴리트가 그를 놀라게 했어요. 내 연기가 너무 뛰어난 건가? 스탠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가방을 열어 돈을 모두 바닥에 쏟아냈고 그 안에 1센트짜리 지폐만 가득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끔찍한 상황이었죠.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공개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함께 했던 일들에 대해 말해줘. 죄송합니다, 칼라이 씨. 하지만 우리는 사무실 밖에서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나요? 분명히 스탠은 릴리트의 손안에 있는 졸개에 불과했어요. 스탠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릴리트의 일을 대신해주는 역할만 했던 거예요. 스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릴리트가 총을 꺼내 그의 한쪽 귀를 쏴버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강도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때 스탠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이 악녀를 당장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재빨리 몰려왔고 어쩔 수 없이 스탠은 뒷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를 도시 전역에서 추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분명히 이 도시는 스탠이 머물 곳이 없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기차 칸에 숨어 경찰의 추적에서 간신히 벗어났어요. 몇 달 후 스탠은 마약에 중독된 노숙자가 되었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그는 아버지의 시계를 팔아 술을 사야 했어요. 하지만 생존을 위해 그는 한 이동 서커스에 가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매니저는 처음에 그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샌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그가 그를 불러 앉히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그 후 매니저가 그에게 한 잔의 술을 따랐어요. 제가 당신에게 아주 적합할 것 같은 일이 하나 있어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동의해요. 아마도 이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정지된 사람 예명을 지어줄게. 너는 숲의 사람이 뭔지 알아. 영화 초반에 숲의 사람이 닭의 목을 물어뜯는 장면 기억나. 스탠의 이전 매니저는 그 노숙자에게 마취제를 몇 방울 술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가 술을 마신 후에는 미친 숲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탠은 예전부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자신의 지혜로 모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사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어요.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